안녕하십니까. 조문해설 계약 강론입니다. 계약 강론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아주 중요하죠. 자, 매매. 일단 563조는 매매 계약의 뜻입니다. 당사자 1방은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죠. 어디 보자. 색깔을 이걸로 바꿔야 되나? 1방. 매도인을 말합니다. 1방이 재산권, 예를 들어서 뭐 101호 소유권 이런 걸 상대방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줄 채무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기죠. 서로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죠. 주고받으니까 유상이고요. 약속만으로 성립하죠. 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분류식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564조 매매 일방예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예약은 일단 예약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차 미래에 본계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약속을 해두는 게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본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보면 1월 10일 날 각과 알이 만나가지고 오늘 말고 1월 2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1월 20일 날 하자 라고 10일 날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 이런 게 매매 예약입니다. 그 매매 예약 중에서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이라는 걸 규정해 놨는데요. 일방 예약이란 거 뭐냐 보세요. 예약을 한 당사자가 있었죠. 갑과 을.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예약, 이게 일방 예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1월 20일 을이 일방적으로 매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갑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라고 약속을 해놨다면, 이 약속대로 1월 20일 날 을이 일방적으로 사겠다 그러면 미리 약속한 요 내용대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약속,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 예약 완결권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1월 20일 날 을이 매수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효력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1월 20일까지 완결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월 10일 날 예약을 하되, 1월 20일 날 갑과 을이 예약을 하되, 다만 을이 언제까지 매수라를 표시하겠다라는 약속을 안 한 경우, 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10년입니다. 10년 내만 하면 돼요. 너무 길죠.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뭐죠? 상대방의 최고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최고라고 하죠. 자, 이때 을이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을이 대답을 하지 않아서 갑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즉 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조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65조 해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약금은 원래 계약금이죠. 근데 이 계약금은 금전도 되고 물건도 됩니다. 계약금이라고 불러도 되고
보증금이라도 불러도 됩니다. 즉 명칭을 불문합니다. 명칭을 불문하며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할 때 어느 일방이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금전기타 물건을 어떤 명칭을 불문하고 주어, 교부해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런 기능을 계약금 중에서 해약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을이 갑에게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물론 이 1천만 원은 돈으로 줄 수도 있고요. 금전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약금은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주면 갑에게도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고 을에게도 해제권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렇게 갑과 을에게 각각 해제권이 생기고, 그 해제권을 특별하게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당사자 일방이 갑 또는 을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100을 돌려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약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551조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우리 551조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거는 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즉 계약금 포기 또는 100사과를 통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해약금이란다. 자, 해약금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는 해제권이 생깁니다. 자, 계약금이 뭐냐?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이 부수하여 매수인 등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유가물, 즉 계약금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을 갖는 건 아니고요. 또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약금을 주는 약속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을 계약금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을. 자, 어쨌든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당사자 간에는 해제권이 생기고 해제권을 행사할 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준 사람은 포기한다 그랬죠. 다음 언제까지냐? 이게 문제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다라는 말은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행 제공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 준비,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돈을 지급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 이게 준비. 그 다음에 이행 제공,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 그러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지급하는 것. 이때 돈을 찾는 게 준비고 지급하는 게 이행 제공이에요. 그 중간, 요게 이행 착수입니다. 돈을 찾은 이후, 지급 전, 그 사이. 요게 이행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에게 등기 서류를 갑시다 라고 촉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행 착수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어쨌든 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을 했다면 더 이상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거,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566조는 매매계약이 비용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측량 비용 같은 거, 감정 평가 비용 같은 거, 계약서를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했을 때 그 작성 비용, 공증 비용 같은 거, 이 세 가지.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이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 둘이 합의해서 부담하면 되는데요. 합의가 안 될 때 쌍방이 균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하고요. 합의가 없을 때 균분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7조라고 돼 있는데요.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 이 본절이라는 건 이제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데요. 다른 유상계약에 적용하라고 돼 있죠. 그죠? 다른 유상계약에 적용하라. 아, 그래서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68조 매매 효력이라고 돼 있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뭘 넘겨줘야 돼요? 권리 넘겨줘야 되죠. 재산권, 101호 소유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은 당연히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죠. 쌍무계약상 채권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방이라서 물론 다른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 먼저 지급하기로 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기로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지만 그런 약정이 없을 때 동시에 이행하라고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이 문제. 좀 전에 매도인은 권리를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못 넘겨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569조를 보면 타인 권리 매매라고 돼 있죠.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A 토지가 계약 당시 전부 병소유인 경우 그래도 일단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갑은 약속대로 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전부 타인 소유인 경우에 또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매도인은 그 타인에게 속한 이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주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못 넘겨줬을 때예요. 570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매도인 잘못이라면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 우리가 계약 해지에서 받던 이행 불능 책임을 지면 됩니다. 반면에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을 때 부담하는 책임이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했는데 매도인 그걸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취득할 수가 없어서 넘겨줄 수도 없게 되었을 때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요. 자,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분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즉 계약 당시에 전부가 병소유란 사실을 매수인 을이 알았든 몰랐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나아가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갑에게 속하지 아니함, 즉 전부가 병소유임을 알았을 때,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뒤집으면 매수인이 선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담보책임이랍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그 재산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거나 재산권을 이전했으나 매수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거나 또는 매수인이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또는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담보책임이랍니다. 그게 이제 570조부터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서 한번 전조의 경우에 즉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
갑이 병소 A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걸 넘겨줄 수 없게 되었고 다만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갑은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 내용이 요거죠. 매수인 을은 계약 당시 A 토지가 전부 병소였음을 알았든 몰랐든 뭐부터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또 알았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몰랐었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전부타인 권리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됩니다. 571조는 매도인도 전부 병소라는 거. 매도인이 갑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목적이 된 A 토지 소유권이 전부가 병소유, 즉 갑소유가 아님을 모르고 있었어. 전부가 병소유임을 모르고 있었어. 갑은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그럴 때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물론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전부가 병소유임을 그 A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전부가 병소임을 알았을 때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71조는 둘 다 1항, 2항 둘 다 선의의 매도인 갑이 을하고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 A 토지가 전부 병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던 갑,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갑은 그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자, 얘는 선이고요. 얘를 나누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눠서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하면 되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이 해지하면 됩니다. 이게 571조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572조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라 그랬죠. 갑이 을에게 자신 소유 A 토지 700평과 이웃한 병소유 300평을 다 매매를 했는데 그 중에 병소유 300평을 넘겨줄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그 300평의 비율로 대금을 깔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대금감액 청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항, 나머지 부분, 즉 700평만으로라면, 700평만이라면 매수인이 안 샀을 것 같아. 요런 경우 300평이 병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전부를 해지할 수 있고, 역시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부 타인 권리죠. 그러면 일부가 병소였는데 그걸 못 넘겨줬을 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300평 값을 돌려달라. 두 번째, 선이라면 전부 해제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일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 됩니다. 573조, 자, 전조의 권리 행사 기간. 자, 매수인의 대금감액 청구라든가 계약 해제권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여기서 사실이란 병소유 300평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 그걸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반면에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부 타인 권리. 그 다음에 574조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타인 권리랑 비슷한데, 보세요. 갑이 토지 1000평을 팔았어요. 평당 10만 원으로. 1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1000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나중에 토지가 900평밖에 안 돼요. 즉 수량을 지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 되어버린 경우, 자, 이럴 때는
전 2조의 규정이니까 일부 타인 권리 규정이죠. 그 규정을 적용하되 매수인이 선의 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0평이라고 알고 샀는데 900평밖에 안 되는 경우, 50평 아파트를 샀는데 45평밖에 안 되는 경우, 자 이럴 때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 이걸 언제까지 행사하겠죠? 이 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575조 이거 제한 물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한 물권이 있다라는 건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지상권이 있어. 지역권이 존재해. 전세권이 존재해. 또는 질권이나 유치권의 목적에서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매수인은 물건을 제대로 사용식을 못하죠. 이런 식으로 목적물에 뭔가 제한물권이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그 제한물권이 사라질 때까지는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식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이럴 때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하나요. 선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해제는 요건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되죠. 나머지 경우에는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필요한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요거는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물권하고 똑같아져요.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1번하고 마찬가지, 1항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식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적용하니까 결국 합치면 목적물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든가 질권이나 유치권의 목적이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식을 못하거나, 요역지를 샀는데 지역권이 없거나, 또는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목적물을 제대로 상식할 수 없는 경우에, 첫째, 그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 나머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 체결 당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자, 선의의 매수인이니까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행사라. 이렇게 되겠죠. 575조. 자, 576조. 이거는 저당권이 설정이 된 부동산을 샀는데 매들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그 저당권이 행사가 되거나,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샀는데 매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역시 전세권자가 경멸된 경우. 그래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라는 것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존재하는 목적물을 샀는데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됐다. 즉 경매가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죠. 만약에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죠. 또 이 경매가 될 때 매수인이 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에게 매도인 대신 돈을 갚았어요. 이게 출제예요. 대신 돈을 갚았어.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했어. 그럴 때는 매도인에게 야, 내가 대신 갚은 돈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물문하고 계약 해제, 그 다음 요거를, 요 두 번째 거를 출제액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요. 출제액 상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를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576조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샀어. 근데 여기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 똑같아요. 그럴 때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는데 거기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샀는데 그게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576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뭐 큰 의미 없고요. 자, 578조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경락을 받았어요. 자, 그럴 때 목적물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자, 여기서 전 8조라고 돼 있으니까 570조부터 577조까지 적용하는 거죠. 근데 570조부터 577조까지는 다 권리의 하자입니다. 권리의 하자. 재산권을 못 넘겨받거나 넘겨받았는데 뭔가 제대로 사용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 경락인은 매수인입니다. 채무자가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법원은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이죠.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평수가 부족해. 그러면 나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대금감액 청구 이런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채무자에게 대금을 깔아 돌려달라.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 자력이 없다는 건 개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경락인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느냐?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한테 돌려달라. 아까 50평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45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5평 값을 돌려달라.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개털이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5평 값 돌려달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는요, 손해배상 청구를 원래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데 예외. 채무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또는 채권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덜렁 경매를 청구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경락인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이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조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매라는 건 이제 법원에 의한 경공매를 말하게 되죠. 경매가 유효해야만 될 것이고요. 권리의 흠결만 인정이 됩니다. 목적물의 물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망에서는 이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종입니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권리의 흠결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물건의 물리적 하자의 경우에 내가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아파트가 물이 줄줄 새거나 또는 금이 쩍쩍 갈라져 있을 때 이럴 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권리 하자만 인정된다는 거. 자, 여기 이제 경매죠. 쭉 설명드린 내용 기준으로 싹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579조는 채권 매매인데,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팔았는데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가 된 경우, 그 팔아먹은 사람은 책임을 지느냐? 원래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책임지겠다라고 한 경우, 이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팔아먹는 사람이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가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한 경우에 그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가, 즉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어느 정도를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고요. 기본이 계약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입니다. 다만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변제기의 채무자의 자력. 그래서 579조는 딱 요 밑줄 그어져 있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을 때, 이때 책임을 지는데, 이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 재산 상태를 언제를 기준할 것이냐? 원칙, 계약 당시. 단,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을 때는 변제기 자력. 요렇게만 조문을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조문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건 이제 권리하자라고, 매수인이 권리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했지만 목적물에 뭔가 제한이 있어서 매수인이 제대로 사용식을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권리하자라고 부른 거예요. 반면에 여기 하자 담보 책임이란 건
담보책임에서 하자 담보책임이라는 건 이제 물건의 하자라고 해서 물건의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걸 말합니다. 뭐 자동차를 샀는데 새로 자동차가 뭐 일주일 만에 퍼져버렸거나 아파트나 주택을 샀는데 금이 갈라져 있거나 물이 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매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이 적용되는데, 자, 1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575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은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려면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경매의 경우는 물건의 하자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물리적 하자는 매매의 경우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매 목적물의 물리적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때 경매 안 되고 571조 1항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571조로 봐야 되겠죠. 자, 쭉쭉 내려봅니다. 571조가 뭐라고 돼 있었는지. 이렇게 있죠.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하자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75조 1항.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하자로 인하여, 물리적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575조 1항이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물건의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제까지 행사라 이런 게 나오겠죠? 언제까지 행사라. 581조. 매매 목적물의 종류로 지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란 건 불특정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종류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었어. 이게 특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이 하자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류물의 경우에는 동종류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 이거 완전물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물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종류의 같은 품질의 동종류 물건이 있을 때는 완전한 물건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81조죠. 그 다음에 582조는 이걸 언제까지 행사하는가? 아까 권리하자는 1년이었었죠. 물건의 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자, 담보책임 규정도 쭉 봤고요. 담보책임도 동시행관계냐? 그렇단 말이죠.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동시 이행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자,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 하나씩 있는가? 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숨긴 경우하고요. 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고 제3자에게 지상권 따위를 설정해 주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따위를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 요래 놓고 지는 면제받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정도, 584조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85조, 이제 여기부터는 간단합니다. 이건 다 조문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매매계약을 하면 양당사자가 동생관계라 그랬죠. 그런데, 어느 한쪽만 이행할 기한을 정해놨어요. 상대방은 안 정해놨어요. 근데 동생관계라 했으니까 상대방의 이행기도
동일하다라고 추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동일기한 추정입니다. 추정까지만 해요. 추정.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요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586조 대금지급 장소. 자, 대금을 어디서 줘야 될까? 일단 첫째가 대금지급 장소를 약속한 경우에는 그 약속 장소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대금지급 장소를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입니다.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예요. 다만 요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인데 예외.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럴 때만 인도 장소입니다.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원칙이 인도 장소가 아닙니다. 원칙은 매도인의 현 주소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 587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과실이 있을 수 있죠. 요건 이제 예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각과 을이 2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이 행기는 4월 10일입니다. 그런데 2층에 월세, 임차인이 있어요. 이 월세가 과실입니다. 100만 원이 있고요, 월세가. 매월 15일 날 지급하기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1월 10일 날 했고 소유권은 4월 10일 날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사이 계약 이후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발생하는 이 차임을 매도인이 수취하느냐 매수인이 수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원칙이 목적물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한 후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기 이전이 아닙니다. 열세 넘겨주는 거 말합니다.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차임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죠. 반면에 매수인이 만약에 목적물을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았으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금 지급 날짜가 따로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다만 매수인이 인도는 받았지만 대금을 아직 안 줬다면 그 인도받는 업때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실 것은 우리 판례가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수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을 한 상태야. 매수인이. 이럴 때는 그 과실은 매수인에 속한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따로 판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 대금지급 거절권이라고 되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각과 을이요. 1월 10일 날 2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이 행기는 4월 10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갑의 친구 병이 주택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자, 이럴 때 매수인은요, 갑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친구 병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를 밝혀낼 때까지는, 만약에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 목적물이 소유권은 갑으로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가장 매수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수인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즉 매수인의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인지 밝혀질 때까지는 나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매수인의 대금지급 거절권이라고 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주장의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나 돈 못 주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했어요. 담보를 제공해서 돈 내놔. 그럼 이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그렇게 불안하면 대금을 공탁하라, 공탁소에.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은 두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590조 환매라고 되어 있는데,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란 걸 하게 돼요. 그럼 매도인한테 환매할 권리가 생겨요. 이 환매할 권리는 매도인이 물건 팔았잖아요. 그걸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통해서 환매권이 있는 경우에 그때 그 매도인은 받은 대금과 매실이 부담한 매매비용, 우리 매매비용은 균분 부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돌려주고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다. 이걸 환매를 합니다. 물론 환매 대금에 관해서 특별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죠. 약정이 없을 때 요거죠. 매수인이 받은 매매 대금과 매도인이 받은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요게 환매 대금이 돼요.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환매했을 때 그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퉁친 걸로 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퉁친 걸로 본다. 이걸 환매라고 합니다. 자, 환매 기간 언제까지 환매할 수 있는가?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할 수 있는데, 다만 부동산 매매가는 5년, 동산 매매가는 3년을 넘지 못해요. 따라서 만약에 기간을 정했는데 그게 넘으면 단축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했으면 5년으로 단축시켜 버립니다. 또 한 번 환매 기간을 약정했잖아요. 절대로 연장 못 합니다. 또 환매 기간 아예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부동산은 5년이 환매 기간이 되고요. 동산은 3년이 환매 기간이 됩니다. 조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환매상 간혹 나옵니다. 환매 등기라고 되어 있죠.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매 등기는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환매권 보류를 등기했다는 건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하고 그 밑에 환매권을 등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설령 중간에 을이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환매 등기죠. 환매 등기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에서 많이 보셨죠. 등기부를 보면 등기 순위가 있고 목적이 있죠. 언제 접수했다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권리자가 기록이 되죠. 자,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을에게 팔아먹어요. 그럼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를 하면서 환매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환매 특약을 했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했죠. 이렇게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했어요. 2월 20일 날 환매매계약과. 그러면 환매권자 갑을 등기해 놓는 거야. 기간을 정해서 기간도 이렇게 등기하겠죠. 대금을 정해놨다면 대금도 등기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기간 내에 환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갑이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매권이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에 관련된 조문이죠. 조문 굉장히 많죠. 자, 교환은 별거 없어요.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은 X 건물을, 을은 Y 토지를 서로 넘겨받기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보여요. 그죠? 건물은 1억 원짜리고 토지는 2억 원짜리고 1억의 차이가 나오죠. 그 1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재산권으로 줄 수도 있고요. 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걸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교환계약이다. 자, 교환계약은 유상이면서 쌍무죠. 쌍무니까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교환계약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597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권 이전과
금전을 보충해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충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차익에 대해서 보충금 지급이 있을 수 있다. 근데 598조는 소비대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대차 때문에 써는 거예요. 대는 빌려주는 거고 차는 빌리는 거죠. 여기서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빌리는 거예요. 금전기타 대체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요. 나중에 돌려줄 때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동종, 동질, 동량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돈 빌리는 게 전형적인 소비대차죠. 자, 이때 돈 빌리는 것만 따로 이제 금전 소비대차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쓰고 동종류 물건 동량으로 보내주면서 사용 대가를, 즉 이자 같은 걸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지급하게 되면 유상 소비대차가 되는 거고요. 즉 이자부 소비대차가 되는 거고요. 지급하지 않기로 하다면 무상 소비대차가 되는 거예요. 즉 무이자 소비대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대차는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준소비대차는 빌려준 돈이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의하지 않고 갚을 돈이 있는 거야. 이거를 빌려준 걸로 바꿔버렸어요. 물품대금을 갖고 있었는데 물품대금, 이 물품대금을 빌려준 돈으로 바꾸고 이자를 주기 필요 약속합니다. 이런 걸 준소비대차 이렇게 부릅니다. 소비대차는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는 거고 준소비대차는 빌려준 돈이 아닌데 빌려준 것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 거. 그게 준소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용대차. 자, 소비대차와는 달리 아까 소비대차는 소비물이라고 그랬죠. 소비대차는 소비물인데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비소비물입니다. 즉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돼요. 비소비물입니다. 비소비물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무상. 임대차는 유상이고.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상가점포를 한 달간 빌려주기로 했어요. 을은 나중에 이걸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로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상이 되겠죠. 이런 걸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 똑같이 비소비물인데 유상이냐 무상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대차는 무상임대차고 임대차는 유상사용대차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임대차가 나왔죠.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본법이 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으면 주임법 상위법이 먼저 적용되고요. 주임법 상위법에 없는 것들, 그건 민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용상환청 같은 것들은 민법상 임대차만 규정이 돼 있고 주임법이나 상위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임대차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임대차의 기본법이다. 자, 임대차는 뭐냐? 일방, 임대인입니다. 상대방,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래? 나 사용료 지급하겠다. 이거를 약속하는 계약. 이게 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요. 임차인을 하여금.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유상이고 쌍무면서 낙성이고 분류식 계약.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계속되는 계속적 계약. 이렇게 되겠죠. 소비대차와 다른 점은 비소비물이 목적이고요. 사용대차와 다른 점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고요. 최장기간이라든가 최단기간 같은 게 없어요. 다만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라고 해서
기간 제한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처분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란, 우리 118조 기억나시죠?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하죠. 그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처분 권한은 없고 관리 권한만 있어. 그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즉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이 본인 물건을 임대차를 할 때는 그 기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식목, 나무 심는 거, 체엽, 소금 채취, 그 다음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 석조는 돌, 석회조는 시멘트, 연화조는 벽돌, 이런 걸로 만든 견고한 건물. 요걸 목적으로 토지를 빌리는 경우 10년 넘지 못하고, 기타 토지, 요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지 임대차는 5년 넘지 못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요 두 가지는 토지 임대차고요. 요거는 3년 넘지 못하고, 나머지 동산 임대차 6개월 못 넘죠. 자, 여기서 공작물이라는 건 이제 주차 타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619조에서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이 본인 물건을 임대차 할 때는 최장 10년, 5년, 3년,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619조는. 기타 나머지 임대차는요, 최장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고 최단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620조는 뭐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죠. 619조,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고요. 그걸 갱신할 수 있죠. 약정 갱신 이렇게 되죠. 몰라도 됩니다. 자, 621조 중요합니다. 임대차 등기라고. 다른 임대차 말고요,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 약정이 있다, 등기 청구 못한다 라는 약정이 있을 때는 청구 못하고요. 두 번째,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21조는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는다라는 약정도 없고, 등기해 주세요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흔쾌히 등기를 해줬어. 그래서 토지나 건물 임대차를 등기했어. 임차권 등기를 말합니다. 그럼 그때 그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는 계약관계에 불과하고요,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임차권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부동산 임차권은 이렇게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621조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거고요. 반면에 622조는 임차권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보세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렸을 때, 요게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요때도 제3자에게 토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게 622조. 물론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멸실 또는 후패해버리면 둘 다 그냥 썩어 문드러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대항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1조와 622조에 의해서 우리 민법상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가 있고, 기본이 임차권 등기인데 등기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622조라고 아주 강제적인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이때 제3자는 토지의 양수인, 토지의 신소유자를 말합니다. 그 토지의 신소유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게 622조 대항력입니다.
621조, 622조 기억하시고 특히 622조 꼭 기억하세요. 623조는 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당연히 인도해야 되죠. 또 임차인으로면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현상을 유지해 줘야 되죠. 그 말은 목적물이 고장나면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고쳐주라 그런 뜻이에요. 즉 임대인에게 목적물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 623조입니다. 물론 모든 하자에 다 수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그런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쨌든 기본이 수선 의무는 임대인한테 있다.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4조 보겠습니다. 이 624조는 좀 전에 봤던 623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 수선 의무를 하는 걸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때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다면 임대인은 못 고치죠. 그럼 하자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원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게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하자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100만 원 들여도 못 고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수선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인용의무, 인용이란 건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받아들일 숫자 참을인자를 써서 수인의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의 수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무조건 참아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625조에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선행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요건이 임차인이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하지 마. 그런데도 수선행위를 했어.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게 됐어. 예컨대 수선 기간이 좀 길단 말이죠. 한 뭐 2달, 3달 막 이렇게.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2-3달이면 끝나. 그럼 천년 동안 임대차 기간은 끝나버릴 거 아니야. 이런 경우, 뭐 이럴 때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기억합니다.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624, 625, 623, 24, 25가 한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3이 뭐였죠?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의무. 24, 수인의무. 25, 계약해지. 이렇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26조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좀 전에 이것도 이제 뭐 623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수선해야 되잖아.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임차인이 수선을 했어. 그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나아가 수선비가 아니고 유익비라, 유익비.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 이걸 유익비라고 합니다. 자, 임대차가 끝났는데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해. 그럼 임차인은 그 지출한 유익비가 있겠죠? 그 목적물 증가액이 있겠죠? 이 둘 중에 하나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지출한 금액을 돌려줄 것이냐, 증가액을 돌려줄 것이냐의 선택은 임대인이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유익비는 필요비다 액수가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법원에 청구를 해. 법원에 청구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에 여유를 허락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만? 유익비만. 필요비는 안 되고, 이렇게 임차인에게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만 이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임의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임의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을 원상 복구하는 특약을 했다. 원상 복구 약정.
그 원상복구 약정은 원상복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입니다. 따라서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다. 유효하다.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인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6월 내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준용 규정이 있는데요. 그 준용 규정에서 61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654조가 뭔지 617조가 뭔지 몰라도 되고요. 임대인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 즉 임차인이 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부터 6월 내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27조는요, 보세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멸실됐어. 일부가 멸실됐어. 임차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임차인은 요 일부를 사용식하지 못하죠. 사용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임을 까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차임이 당연히 까지는 건 아니고요. 까달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물론 남은 부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목적물이 일부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된 경우 차임 감액 청구권이 있다. 628조 요거는요, 차임 감액이 아니라 증액 또는 감액 청구죠. 어떤 경우에 경제 사정이 변동이 돼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됐다. 이거 상당하지 않게 됐다는 건 차임이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다 이런 뜻이에요. 세금이나 목적물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인하여 차임이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을 때 당사자는 소급이 아니고 장래를 향하여 차임의 일방적 증액, 일방적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방적인 겁니다. 형성권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법원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법원이 증감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증감을 결정하면 됩니다. 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가 있죠. 당연히 임차인은 갑은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을이 지멋대로 병에게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물건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팔아먹거나 목적물을 재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전대라는 건 임차인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만에 하나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무슨 뜻이에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는 것을 무단양도, 무단전대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전대했을 때 그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629조. 630조 전대라고 되어 있네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했어.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고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한 경우, 이걸 적법전대라고 하죠. 이때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병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을이 아니라 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게, 얘가 전대인입니다.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갑이 병에게 차임을 청구했을 때 나 을에게 이미 차임 줬는데 라고 주장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적법전대의 특징입니다. 적법전대가 있다면 임대인은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의 차임 청구가 전대인의 차임 청구에 우선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차인은 병은 임대인 갑에게 직접
직접 차임을 직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설령 전차인 병이 전대인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대 효과, 적법 전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1항 꼭 기억하시고, 뭐 2항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631조 전차인의 권리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을 때 전차인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 대표적인 뭐야? 합의 해지. 또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 요 종료 합의 해지한 경우하고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두 가지. 요 두 가지 경우에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도록 전차권의 존속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631조. 632조는 내가 건물을 빌렸는데 그 건물의 일부를 전대해. 이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건물 소부분 전대라고 이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약국 일부 공간에 보면 무슨 화장품 파는 데 있죠. 네일샵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샵인샵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럴 때는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된다. 633조 차임지급 시기. 차임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면 되죠.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요. 없을 때 633조가 적용이 되면서 후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임대차나 건물을 빌리거나 건물의 대지를 빌리거나 그럴 땐 매월 말 기타 토지 임대차라고 해서 무슨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땅을 빌렸을 때 그때는 매년 말 지급하라. 그런데 과수원을 빌렸어요. 그럼 수확을 하겠죠. 수확 후 지치 없이 지급하라. 뭐가 없을 때? 언제 지급할까? 약정이 없을 때.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을 때 633조가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634조. 자, 이거 아까 임대인 수선행위, 수선의무와 연결되는 건데 목적물에 하자가 생겨서 수리를 요해 또는 임대차 목적물에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이미 하자가 있다는 사실, 수리를 요한다는 사실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어. 알고 있을 때는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임차인의 통지의무 이렇게 됩니다. 635조.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할 때 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민법에는 최장기간의 제한도 없고 최단 규정도 없고 그래서 당사자가 기간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다만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를 대입해서 635조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무 때나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자,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 또는 한 달 또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5일은 동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고요. 자, 6월이나 1월은 토지, 건물, 부동산 임대차죠. 그런데 임대인 해지 통고한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를 나눠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6달,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해지가 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35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635조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게 3개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간을 약정했는데 특약을 통해서 해지권이 있는 경우.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하긴 정했는데 기간을 이렇게 정하긴 정했는데 해지권을 요구한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럼 기간 안 정한 거 똑같죠. 자, 이때 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6개월, 1개월, 5일이 적용된다. 또 하나가 637조.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파산 관제인, 파산한 사람의 재산 관리인입니다.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그때도 635조를 적용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자, 이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하죠. 임차인 파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 파산하고 해지 통고가 있다. 637조. 638조. 요거는 아까 적법전대차가 있었죠. 적법전대차의 경우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 전차인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끝이 났을 때 적법전대의 경우에는 그 전차인에게도 해지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는 임대차가 소멸했다, 전차권도 소멸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635조 2항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 해지 통고했죠. 6달. 동산의 경우 5일이 지나면 해지 또는 전대차 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적법전차에게 통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35조 그 말씀을 드렸고 639조 자 639조는 법정갱신이라고 해서 민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제주도 렌터카를 48시간 빌렸는데 48시간에 끝났어요. 근데 임차인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 타고 다녀요. 근데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이럴 때 이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635조가 다시 적용이 돼요. 즉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이게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의 요건 및 효과가 됩니다. 요건 3개 기억합니다. 기간 만료, 사용수익을 계속, 아이고야. 기간 만료,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 임대인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게 법정갱신 요건입니다.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입니다.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그리고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 물론 이 담보는 보증금을 제외한 겁니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 따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3자가 물건 따위를 제공한 경우 이건 소멸하는데 제3자가 만약에 보증금을 준 게 있다. 이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법정갱신 되면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보증금을 제외한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40조, 41조 간단합니다.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0조도 마찬가지고 4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임대차든 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죠. 41조는 토지 임대차죠.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든 토지 임대차든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때 이익은 연속 이익일 수도 있고 통산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2조 토지 임대차 해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조의 경우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전조가 뭐예요? 이익 이상 차임 연치죠. 토지 임대차인데 좀 전에 전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러요러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갖고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건물에. 그런데 을이 차임을 이익이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되잖아요. 그럼 건물 철거되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건물이 사라지니까 뭐 담보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288조를 적용하라. 288조가 뭐예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라 말이죠. 288조 뭘까요? 지상권에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특히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서 지상권 소멸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었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갑수 땅을 빌린 을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익 이상 채무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거 아니냐. 그럼 건물이 철거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당권자에게 미리 통지해서 다른 담보를 확보하라 라는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28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자, 643조. 이것도 지상권에 있는 걸 갖다 오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식목, 나무 심는 거, 체험, 소금 채취, 소말, 양, 돼지를 기르는 걸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지상물이 현존할 때 283조를 준용하라. 283조가 뭐예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권이죠. 그걸 적용하라 말이죠. 643조. 자, 토지 임대차에서 이렇게 갱신 청구 및 지상물 매수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을 사라, 지상물을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지상물 매수권은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상 매수권은 형성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하고 임대차, 특히 토지 임대차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에다가 지상권 규정을 이렇게 준용하도록 하는 이런 게 몇 개 있게 됩니다. 644조는 건물을 빌리거나 전차인이군요. 적법 전차인이죠. 자, 643조는 임차인이고요. 644조는 토지 적법 전차인입니다. 토지 적법 전차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 나무 심는 거, 소금 채취, 소말양 돼지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빌린 사람이 적법하게 땅을 전대했을 때 임대차 및 전대차 기한이 동시에 기간이 끝나고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다이렉트로 자신의 전대차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갑을 임대차, 을병 전대차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나한테 임대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건물 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적법 전차인에게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5조는 지상권 목적 토지의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 목적 토지 임차인의 임대 청구권 및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갑수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던 을이 땅을 임대했다. 마치 적법 전대차하고 비슷하게 병은 나중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갑에게 요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상권 목적 토지 임차인이라는 것은 지상권자가 땅을 빌려준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임대 전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지상권 임대. 갑을 간의 지상권 계약, 을병 간의 임대차 계약은 갑을 간의 임대차, 을병 간의 전대차하고 비슷하니까 이때 지상권자로 땅을 빌린 자도 임대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645조 내용이 됩니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자, 646조 아주 중요하죠.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조건은 토지 임차인이 하는 거고요. 요거는 건물 임차인이나 공작물 임차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산 부속물 요거를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사라 임대인한테 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부속물은 2개.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킨 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두 가지를 사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사야만 됩니다. 여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한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 부속물은 그 목적물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서 부착한 것이어야 되죠. 임차인 특수 목적 물건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번호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두 가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적법 전차인도 여기서 말하는 적법 전차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됐을 때 그 전차인도 부속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세 가지. 임대인 동의 얻어 전차인이 부속.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차인이 매수. 마지막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세 가지. 그래서 전차인은 적법 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적법 전차인은 세 가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속 매수권이 두 가지가 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과 적법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이라고. 648조는 그냥 간단히 토지 임대인이 차임을 못 받았어요. 토지 임대인이. 그래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해 버렸어요. 그럼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했을 때는 질권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다. 토지 임대인이 차임을 못 받아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이게 임대차에 관한 채권이죠.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해 버리면 마치 전당 부인신하고 똑같이 질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그 임차인 소유 동산으로부터 차임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648조. 반면에 649조는 역시 토지 임대인이 차임을 못 받았어요. 2년 이상. 이걸 변제기를 지난 최후 2년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 땅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 압류.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동산 압류, 질권. 건물 압류,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 압류, 질권. 건물 압류,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5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인이 역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했죠. 동산 압류하면 뭐가 똑같다고요? 질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 압류, 질권, 건물 압류,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효력이 있다. 간단히 어떤 것인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652조 강행규정이라는 게 쭉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우리 아까 봤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있죠? 그거 임의규정이다. 비용상환청권 626조하고 등기청권 620조 이런 것들이 임의규정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좀 많다. 계약법 규정이긴 해도 강행규정이 좀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은 다 강행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어떤 게 있는가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임의규정만 비용상환청권하고 임차권 등기청권 요게 임의규정이다. 이것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가 임대차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쭉 끝났죠. 그래서 계약 강론까지 조문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본 거고요. 일시사용 특례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용규정 이런 거 안 봐도 되고요. 이제 민사특별법 남았습니다.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해가지고 총 5개가 있죠. 이 중에서 그 조문을 다 외우고 다 확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특별법은 중요한 조문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간단히 그 의미는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특별법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볼게요. 일단 민대차까지 조문은 다 살펴보셨습니다. 특별법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